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마저도 입시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입시 부담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이제 뭐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해피하게 더 이상 뭐 이런 시험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폭탄을 이제 또 좀 더 위로 올리는 거죠. 옛날에는 초등학생들이 폭탄을 맞고 있다가 이제는 중학생들이 맞고 있다가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이제는 이 입시 경쟁에서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리고 이 구조는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은 이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즉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 이제는 대학 입시예요. 중학교 입시도 아니고 고등학교 입시도 아닌 대학 입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학생의 숫자가 매우 적었다. 그리고 대학생의 숫자가 적은 거는 대학에 가려는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대학의 문 자체를 좁게 했기 때문에, 정원을 철저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물론 대학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부정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청강생 제도 같은 그런 부정 입학 제도들을 막 10분 활용해서 별의별 어떤 뭐 편법의 입학을 시도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이 정원을 꽉 잡고 있으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대학에 가려는 사람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대학의 문이 적으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일단 정부가 계속 억제를 해요. 물론 조금씩은 늘지만 아주 미미하게만 늡니다.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면요. 1966년과 1975년도를 비교해보죠. 고등학생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고등학생 숫자가 한 3배가 늡니다. 그만큼 이제 뭐 이 학교에 가려는, 더 상급 학교에 가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요 시절에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조금씩 이제 막 자라면서, 아직은 베이비붐 세대가 여기 갈 때는 아니지만, 그들이 자꾸 자라면서 자꾸 이제 인구 자체가, 이 학령 인구 자체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하고 거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증가율이 약 3배 가까이 되죠. 그런데 대학생의 증가율은 한참 못 미쳐요. 조금 증가하지만 미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대학생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가기가 훨씬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정원을 자꾸 통제하니까, 뭐 이제 통제의 이유는 대학이 워낙 지금 막 아사리판으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해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통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질의 차원, 대학 교육의, 고등교육의 질적 관리 차원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또 그리고 뭐 인력 수급에서 이런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제대로 취직을 못하고 실업자 신세, 소위 룸펜이죠. 고등 실업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원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목상의 이유지만, 거기에 플러스 대학생들이 사회 참여 의식이 너무 높고, 특히 뭐 박정희 정부 같은 그런 어떤 뭐 군사 뭐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여러 가지 형태의 독재를 하는 그런 이제 정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사실상 어떤 집단의 힘으로 맞서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 또 그런 어떤 대학생들의 힘을 더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러한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정원을 계속 억제한 결과 대학에 가기는 너무 힘들어졌다. 자, 그래서 이런 통계도 있어요. 69년부터 대학 입학 예비고사라고 하는 것이 69학년도부터 이제 실시가 되는데, 이제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걸 통과해야 돼요.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이 자격을 얻은 사람만이 대학에서 이제 본고사를 치르고 대학생이 될 수가 있는데, 요 대학 입학 예비고사 지원자가 사실상 대학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일단 1차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대학 입학 예비고사 지원자 숫자를 1971년을 100으로 했을 때 70년대 말이죠. 이 숫자가 224, 즉 한 2.24배, 2.3배 정도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려는 사람 숫자가 2배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막 대학에 가고 싶어가지고 옛날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대학 입학 정원 지수는 71년도를 100이라고 했을 때 78년도에 1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대학 가려는 사람들은 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대학의 실제 정원은, 이때는 그래도 대학 정원이 좀 늘었을 때예요. 이 후반, 중후반 이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훨씬 경쟁률은 더 높고 그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고교 졸업자 중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비율이 77년도 같은 경우에 18%밖에 안 돼요.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내가 아무리 대학을 가고 싶어도 지금 갈 수 있는 사람은 20%도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아주 대학문이 좁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 대학문이 좁은 상태에서 사람들은 정말 엄청나게 내가 정말 고생을 해서 대학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 더 대학에 가려고 목을 걸어요. 가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대학 학력의 실질적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여기 뭐 통계를 가져왔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렇게 보세요. 고졸의 임금과 대졸의 임금을 비교해 보세요. 자, 71년만 해도 여기 지금 이 가로가 중요합니다. 고졸 노동자가 대졸 노동자의 그래도 절반 이상의 임금을 받았어요. 이 시절에는, 71년도에는. 그런데 77년도가 되면은, 70년대가 한참 흘러서 77년도가 되면은 고졸 노동자가 대졸 노동자의 절반도 못 되는 그런 이제 임금을 받게 되는 거죠. 즉, 이 양자 사이에, 대졸과 고졸의 이 양자 사이의 임금의 차가 원래부터 많이 있었지만 이것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학력의 가치가 더 올라갔다. 대학 학력의 가치가 더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바로 학력주의다. 즉, 이 가치,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쫓는 이것이 이게 바로 결국 이 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학력주의가 하나의 현상으로서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이때부터다. 70년대부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전에도 60년대에도 대학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워낙 대학이라는 게 문턱이 높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 또는 뭐 이런 교육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아예 제프에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약간의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대학이. 엘리트들만의 리그. 근데 지금 이때부터는 이제 엘리트 교육에서 대중화 교육으로 바뀌는, 점차 바뀌어 나가는 시점이었고, 무엇보다 너무나도 실질적인 이익이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대학에 가는 순간 저 사람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체감되는 그런 시절이었다. 그래서 특히 이 70년대 중반이 한국 경제에서 아주 대호황기예요. 76년, 77년, 78년. 이 대호황기에 한국이 특히 무역이 아주 잘 됐고, 이때 이제 중동 진출하면서 건설업이 굉장히 잘 됐는데, 이런 어떤 무역상사나 건설업계 같은 대기업들이 너무나 지금 인력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오려고 막 스카우트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 그 기사들 보면은 스카우트 전쟁이라는 말이 나요. 경쟁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특히 뭐 여기는 그래도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이때도 별 볼 일 없었어요. 네, 근데 이때 이제 상경계 이런 데들은 입도 선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대학 신문 보니까 대학 신문 사설이 대기업을 규탄한다. 왜 규탄해? 대기업에서 학생들 많이 뽑아주는데 왜 규탄해? 대학생들을 4학년 1학기 때부터 취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취업해가지고 앞으로 수업 못 듣는데 그것도 제가 졸업은 해야 되니까 학점 주세요. 막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대학 교육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4학년 1학기 때부터 사람들을 빼가니까, 대기업에서. 그 정도로 취업이 잘 되던 그런 시절.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결국에는 데려오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각 기업에서 여러분들 다 데려가려고 그래. 그러면 어느 기업 갈래요? 네? 돈 조금 주는 데 갈래요? 많이 주는 데 갈래요? 많이 주는 데 가는 거지. 신입사원들의 그 초봉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심지어는 이미 들어간 3년차, 4년차보다도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월급을 받고 신입사원들을 뽑는. 그러니까 막 그 직장에서 위압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조금 이제 전에 들어왔는데 지금 신입이 나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 왜? 지금 전쟁 중이니까. 데려오려면은 돈을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어떤 통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졸 노동자들의 임금은 물론 좀 늘죠. 늘지만 도저히 이 대졸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고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대학을 더 가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만큼
대졸 인력에 대한 수급이 수요가 많아졌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발달을 하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보세요. 이런 상황이 지금 얼마나 지금 황당한 상황인가. 대학에 가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대학의 문은 갈수록 어떻게 보면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문이 좁아서 훨씬 더 옛날보다 대학 가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실제로 대학을 못 가는 사람이 많고, 대학을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다시 내가 뭐 한번 이렇게 실패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좌절하거나 하지 않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도전해서 대학에 가려고 하는 소위 재수의 문제, 재수생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이런 경쟁에서 이기려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결국 사교육을 찾게 되는 거죠. 과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재수생과 과외 문제를 보죠. 그러니까 재수생이 70년대 후반에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돼요. 옛날에 재수생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재수생이 한꺼번에 쏟아지진 않았거든요. 지금 너무 재수생이 1년에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인 비용 낭비죠. 또 재수생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망스럽고 좌절스럽습니까? 여러분 재수해봤어요? 전 재수생 출신이에요. 저는 재수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재수생의 절망과 좌절,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러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절망과 좌절 속에서 결국 이제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죠. 바로 탈선과 비행. 저희 제가 모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의 원장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학원 옆에 있는 당구장 아저씨들. 그래서 저희 학원 근처에 당구장이 엄청 많았고 또 술집도 좀 있었고 저는 안 갔어요. 저는 모범생이었으니까 안 갔지만 거기에 또 많이들 들락거렸고 그분들은 다음 해에도 그 학원 다닐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재수생 젊잖아요.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좌절에 빠지고 분노가 발생했을 때 기성세대들은 그냥 체념하죠. 순응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들이받을 수가 있어요. 즉 이러한 재수생들이 저항 세력화할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당시 그 정부의 재수생 대책 문건들을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까지도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정말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러한 뭐 재수생들의 어떤 고생들을 봤을 때 뭐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고생 안 하려면은 조금이라도 덜 하려면은 그리고 한 번에 대학 가려면은 결국 사교육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뭐 신문들 보면은 부부싸움, 당시 부부싸움의 90%가 자녀 과외 공부 문제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한쪽은 어쨌든 뭐 무리해서라도 과외시켜서 애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거고 한쪽은 나 그럴 능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 이제 못하게 막다가 이제 막 싸우고 뭐 옆집 문 뭐 3개 4개씩 하는데 너는 돈을 못 벌어가지고 지금 우리 애 학원도 하나 제대로 못 보낸다. 뭐 이거 갖고 싸우고 뭐 이런 식의 뭐 좀 과장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뭐 아주 유행하던 그런 시절. 그리고 뭐 세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한 달에 과외비로 돈봉투 25개를 가지고 사방팔방 뛰어다닌다. 그럼 뭐 애 하나가 한 8개씩 받나 보죠, 과외를. 예. 근데 요게 뭐 솔직히 말해서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예, 우리 아이도 저도 둘인데 뭐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지만 뭐 우리 아이 줄넘기 학원도 다녀요. 세상에 요즘 줄넘기도 학원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뭐 이런 사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요즘엔 모든 놀이가 다 학원화돼 있어가지고 학원에 가야 친구를 만나고 뭐 사소한 뭐라도 다 학원을 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 비용이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한국은 참 이 사교육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갈수록 재수생 문제, 과외 문제 심각해지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기업에서는 지금 호황기를 맞아서 막 어떻게든지 대졸 지금 인력이 필요한데 대학이 정원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들이 경쟁을 하고 전쟁을 벌이고 보임금을 줘서 사람을 데려오더라도 그 숫자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거죠. 제발 좀 대학생 좀 더 뽑아라. 그러니까 기업 쪽에서 자본에서 결국에 일어났던 대학 증원에 대한 요구들이 막 주어져요. 또 이러한 어떤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의 문을 넓히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또 어떤 사회적인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계에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떤 대학 문호를 넓히는 수밖에 없다라는 압력이 거세면서 결국 7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학 정원이 대폭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추세가
이 추세가 79년을 거쳐서 80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 전두환 때 오면은 이제 이것이 전두환이 이제 일종의 포퓰리즘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러한 이제 조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과외를 금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부부싸움의 90%가 이제 과외 문제 때문인데, 과외 금지시키면 이제 90%가 화평해지겠죠. 예, 모든 부부들이 이제 해피해지는 겁니다. 화목해지고. 그리고 이제 졸업정원제를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를 뽑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학 정원이 대폭 늘어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고등교육은 저는 이미 뭐 70년대 중반부터 대중화 추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대중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이런 걸 볼게요. 이게 지금 과외, 사교육 이러면은 어디가 떠올라요? 어느 동네가 떠올라요? 대치동이죠. 예, 대치동이 떠올라요. 저도 대치동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결국에는 대치동까지는 안 갔지만 차마 대치동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 전쟁터로는 못 가겠고, 그 언저리에서 아주 어정쩡하게 지금 있는데, 자, 옛날에는요, 과외촌이 바로 지금 이 동네 근처예요. 여기가 우리 경복궁이 있고 광화문 있잖아요. 요게 경복궁 광화문이고, 요 앞에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한 요쪽이 주로 이제 과외하고 학원들이 많이 밀집하고 있었던. 근데 학원도 많지만 과외방도 많았어요. 요게 제가 이거는 그 인터넷에서 그냥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어느 여고생이 하루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7시, 아마 저녁 7시겠죠? 수학과외를 마치고 S고 다음에 서울고일 거예요. 서울고가 옛날에 지금 서울역사박물관 있는 그쪽에 있었는데, 서울고 옆 광화문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갔다. 서울서 과외소굴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집집마다 과외 학생들에게 새방을 놓고 있다. 생물 과외를 하는 이 집도 방마다 학생들이 가득 차 있다. 아직 7시 30분이 되려면 5분 정도 남았다. 아래층 등사실 옆 대기실에서 앞반 학생들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4평 남직한 조그만한 방, 둥근 테이블에 15명의 학생이 자리를 잡았다. 흙판 앞에 서 있던 과외 선생은 이번 달 방세가 45,000원으로 결정된 모양이니 각자 3,000원씩 걷어서 내일까지 주인 아주머니에게 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공간을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서 계속 풀로 돌리는 거예요. 네, 돌리는 거예요, 학생들을. 그리고 방 가격은, 방세는 학생들 보고 이제 n분의 1로 나눠서 내게 하는 거죠. 요게 80년 2월. 그러니까 과외 금지 조치 내리기 한 5개월 전에 있었던 그런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이제 80년대부터는 대학생 숫자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 이러한 그 대학의 대중화 현상, 이 졸업정원제 실시 이후에 이 대중화 현상이 어떤 이제 결과들을 가져왔는가? 일단 대학생이 많아지니까 대학생들이 취업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즉, 대학생, 졸업생도 많아지고, 이들 중에서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어쨌든 제한돼 있으니까, 또, 요때는 호황기가 끝나가지고, 79년도에 경제 위기 겪고 이러면서 다시 좀 경제가 위축되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은, 그렇게 입도선 매고 뭐고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졸 취업률이 하락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대학 가면은 이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내가 성공할 줄 알았는데 꼭 그것도 아니네? 라는 사람들이 이 대학 학력 가치에 대한 조금은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도 이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하게 갈수록 너무 크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해소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하후 상박이라는 원칙을 내걸어요. 즉, 임금을 전체적으로 억제하는 기조인데, 그래도 좀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조금 올려줘요. 그렇지만, 이제 소위 돈 좀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임금을 못 올리게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이 격차를 줄이려고 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격차 해소도 있지만, 물가 정책이기도 했어요. 이 전두환 정부의 최대 치적 중에 하나가 물가를 잡았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전두환이 잘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세계 경제의 효과이기도 했고, 또는 이런 억압적인 어떤 하나의 물리력의 결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서 이게 나중에 언제 폭발하느냐?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으로 터지는 거예요.
예, 너무 억제당하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주화 국면에서 결국에는 이제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니까 당연히 임금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래도 이런 어떤 그 노동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생산직들이고, 생산직은 지금은 꼭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고졸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산직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운동, 투쟁의 결과 그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고졸의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격차는 더 줄게 되고, 또 이런 이제 단일 호봉제,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옛날에는 아예 이 사람이 고졸이냐 대졸이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그 임금 체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학력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철폐하고 이제는 다 똑같은 체계 안에서 이제 임금을 받도록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대졸과 고졸의 어떤 차별이나 그 격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이 격차가 감소합니다. 자, 80년에 고졸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대졸 임금이 그거에 한 2.3배 정도 됐어요. 228. 그런데 한 10여 년 후에 보면은 요게 161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고졸보다 대졸이 한 2.3배 더 받다가 이게 한 10여 년 지나서 90년대 초가 되면은 한 1.6배 정도만 더 받는다. 그만큼 그 갭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심화돼요. 이게 사실은 저도 약간 통계가 이게 좀 믿을 수 있나라는 좀 약간 의구심은 있는데 70년대까지는 의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예, 학력 간 임금 격차가 훨씬 컸고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기 시작한 것이 80년대부터예요. 그리고 이 추세는 지금도 사실은 매우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들이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취업이잖아요. 근데 사실 중소기업은 갈 데가 많이 있는데 왜 중소기업을 안 가고 다 대기업에만 목을 매느냐? 너무 격차가 커요. 근데 이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는데 그 격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이 시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80년대에 보면은 학력의 가치가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70년대 확 올라갔다가 80년대에 이제 이런 여러 정책에 의해서 이 임금 격차도 줄어들고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 학력의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런가? 왜냐하면 일단 이 시기에도 대학생들은 여전히 대학에 어떤 그 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고, 대학에 들어와서도 그런 열망들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제가 87년도에 통계를 하나 봤는데, 이게 이제 이 5개 대학 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거예요. 근데 부모보다 자신의 지위, 즉 대학생인 자신의 지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얘기한 학생이 75%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뭐 같은 수준 정도라고 얘기한 사람은 20%도 안 돼요. 그리고 뭐 낮아질 거라고 본 사람은 진짜 아주 소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 많은 대학생들은 여전히 대학에서 자신의 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뭐 최소한의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임금 격차 같은 것들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그 격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93년도에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1.6배를 더 받아요. 대졸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직의 어떤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 고졸과 대졸이 취업할 때부터 대졸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승진 기회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각 회사들의 어떤 그 당대의 그 승진의 사례들을 보니까 확실히 대졸 출신들이 더 높은 직급에 빨리, 심지어 고졸이나 그 이하 그 학력은 제한이 있어요. 뭐 중졸 같은 경우는 어느 급 이상은 못 올라가게끔 아예 딱 그 벽이 있기도 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어떤 경제적인 학력의 가치를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요인들을 작동하는 거고요. 또 이 아까 얘기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도 아무래도 대기업이 대졸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일단 대기업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또 그 과정에서 여전히 학력이 중시되는 그런 현상들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명히 이것들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력의 어떤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